비자금 창고가 통째로 털렸어요. 그 순간 채화영 입에서 나온 말 다들 들으셨죠? 로비고 뭐고 다 끝났대요. 자기 곁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 본인 입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30년 넘게 쌓아온 가짜 왕국이 단 한 장면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떡밥 회수까지 끝까지 가볼 거니까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채화영, 이번 드라마 모든 악행의 출발점이죠.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냥 욕심 많은 안주인 정도로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 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 그냥 욕심쟁이가 아니라 평생 가짜로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1995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채화영은 마동석을 차지하려고 임신 스캔들을 조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수키를 사지로 몰아넣었죠. 한 가정을 통째로 부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채화영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진짜였던 적이 없어요. 남편도 가짜, 가족도 가짜, 심지어 모성애까지 다 가짜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본 모습으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온 거죠. 이 정도면 거짓말이 일상이 아니라 그냥 채화영의 본질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인생을 3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바로 돈이에요. 채화영한테 돈은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돈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채화영은 사랑을 받는 방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오직 돈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모르니까 결국 돈으로 묶어두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게 채화영의 가장 본질적인 결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자금 창고가 털렸을 때 반응이 그렇게 격했던 거예요. 로비고 뭐고 다 끝났다는 그 대사, 진짜 의미심장하죠. 자기 곁에는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채화영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마저 없어지면 자기 곁에 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슬픈 캐릭터예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진심으로 곁에 두지 못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증명해버린 거니까요. 남편도 가짜로 만들고 아들 친부도 숨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돈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끈이 끊기는 순간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거죠.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걸요. 그래서 300억대 분재가 보육원에 기부됐을 때 반응도 똑같았어요. 익명의 독지가 뉴스 나오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 코올리개들한테 줄 수 없다고 울부짖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돈 손실이 아니에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의 뿌리가 통째로 뽑힌 거예요. 그 분재 하나가 그냥 식물이 아니었던 거죠. 채화영한테는 자기 존재 가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 아이들한테 갔다는 소식에 그렇게까지 발작한 거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기부 소식 듣고 화가 나도 저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채화영은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만큼 그 돈이 채화영한테 갖는 의미가 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채화영이 왜 이렇게까지 돈에 매달리는지 이해되시나요? 결핍이 만든 괴물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타고난 악인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사실 이런 캐릭터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긴 해요. 근데 채화영이 유독 시청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빌런들은 적어도 한 명한테는 진심을 보이거든요. 근데 채화영은 그 한 명조차 없어요.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도 솔직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보고 나면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묘하게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채화영이 한 짓이 용서되는 건 절대 아니죠. 정수키한테 한 짓, 보육원 아이들 욕한 것까지 생각하면 절대 동정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입체적으로 그려낸 건 작가가 진짜 잘 짠 것 같아요. 채화영 옆에 항상 붙어있는 인물 이강혁이에요. 30년 동안 채화영의 사냥개 노릇을 한 인물인데 어느 순간 폭탄 선언을 해요. 이강혁이 강남봉한테 내가 준호 친부라고 이 집에서 안 나간다고 폭주한 거예요. 30년 묵은 비밀이 한 번에 터진 순간이죠.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남자가 갑자기 자기 자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폭탄 선언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억눌림이 한 번에 터진 거라고 봐야 해요.
생각해보면 이강혁은 3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친부라는 말 한 번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억눌림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이번 폭주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30년치 억울함이 동시에 터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최화영이 진짜 영악한 게 다음날 바로 이강혁을 불러서 눈물로 달래요. 믿고 의지할 사람은 너뿐이라고, 넌 내 아들 아버지라고, 내 피부치니까 곁에 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봉 씨는 그냥 설렘일 뿐이라고 못 박아요. 이 말 한마디에 이강혁이 또 무릎을 꿇어요. 30년간 사냥개 노릇하던 남자가 그 한마디에 다시 준호 아빠로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 거죠. 폭주하면 달래주고 다시 잠잠해지면 또 부려먹고 이 패턴이 30년째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최화영한테 이강혁은 그냥 더러운 일 처리해주는 도구예요.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온갖 범죄를 대신 처리해주고 자기 아들 유전자까지 제공한 그냥 편리한 도구인 거죠. 필요할 땐 혈연을 자극하고 쓸모 없어지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화영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뭘 뽑아낼 수 있는지만 계산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강혁이에요. 이 사람도 알면서 또 넘어가요. 3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휘둘리고도 또 최화영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강혁도 이 가짜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벗어나는 방법을 이미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고요. 이강혁의 이런 모습 보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한 번 당하면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을 묶어둘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이강혁이 폭주했던 그 장면 자세히 보면 그냥 분노가 아니라 일종의 절박함이 보여요. 30년 동안 곁을 지켰는데도 한 번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박탈감이 결국 이런 식으로 터져나온 거죠. 근데 이 박탈감을 최화영은 또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강혁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정확히 찔러서 다시 무릎 꿇리는 거니까요. 이 정도면 최화영이랑 이강혁의 관계는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라 거의 종속 관계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한쪽이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다른 한쪽은 거기서 벗어날 방법조차 잃어버린 그런 관계요. 앞으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도 진짜 궁금한 지점이에요. 이강혁의 폭탄 선언이 터진 순간 가짜 평화를 유지하던 드림그룹 대저택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강혁이 강남봉 멱살을 잡고 너도 준호도 다 내 거라고 외친 그 순간 말이에요. 강남봉은 평생 최화영 곁에서 남편 대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라 믿었던 강준호가 아내와 신복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강남봉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완벽한 행복을 꿈꿨는데 한순간에 호구 남편으로 전락한 거니까요. 이제 강남봉은 극도의 배신감이랑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이용당한 껍데기뿐인 가짜 가장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최화영의 뒤통수를 칠 강력한 내부 고발자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해보면 강남봉은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답답한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이 폭탄 선언 이후로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부터 강남봉의 행동이 제일 예측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강준호예요. 원래 강준호는 부모 악행이랑은 거리가 있는 스타 셰프였어요. 오장미가 존속살해 미수로 체포됐을 때 강준호가 최화영한테 장미 씨 당장 빼내라고 화를 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인간성이랑 오장미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화영이 드림을 차지하고 싶으면 오장미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압박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달라져요. 최화영 옆에서 대표님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아부하고 로비 자금까지 체크해주는 조력자로 변신해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강준호가 이렇게 변한 이유 간단해요. 어머니에 대한 혐오랑 드림그룹을 통째로 갖고 싶은 권력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싫은데 엄마가 쌓아온 제국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강준호는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강준호는 최화영이랑 이강혁을 모두 배신하고 자기가 드림그룹의 최종 주인이 되려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사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최화영 편도 아니고 오장미 편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제3의 변수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은 강준호가 결국 누구 편에 설 것 같으세요? 최화영을 배신하고 오장미 쪽으로 갈까요? 끝까지 빌런으로 남아서 드림을 삼키려 할까요? 의견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강준호의 변화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 변화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착한 아들에서 나쁜 아들로 변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토대 자체가 무너지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 인물이거든요. 친부도 거짓, 어머니도 거짓, 가족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리는 지키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강남봉도 잊으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평생 속아온 남편이 이제 분노할 명분을 정확하게 갖게 됐거든요. 강남봉이 어느 순간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최화영 뒤통수를 치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강준호랑 강남봉,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앞으로 드림그룹 전체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 떡밥이에요. 진홍주가 엄마 염산월이랑 마대창 회장 병실에 갔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최화영한테 보험을 들어놨다고 여차하면 써먹을 거라고요. 이 대사 하나만 들었을 땐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진짜 핵심이에요. 화면이 진홍주 가슴에 달린 꽃 모양 브로치를 클로즈업해요. 이거 그냥 액세서리일 리가 없어요. 100% 초소형 카메라거나 고성능 녹음기예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특정 소품을 일부러 클로즈업하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예쁜 브로치 보여주려고 화면 잡아준 게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한테 이거 기억해두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진홍주는 최화영 지시로 CCTV 확인하고 오장미 가방에 약 몰래 넣은 공범이거든요. 처음부터 최화영 편이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워낙 영악한 인물이라 나중에 토사구팽 당할 걸 미리 대비해 놓은 거죠. 최화영이 골프채로 마 회장을 내리치고 AI 음성 스피커를 세팅하던 그 잔혹한 범죄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브로치로 다 녹화하고 녹음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건 최화영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에요. 생각해보면 진홍주야말로 이 드라마에서 제일 머리 잘 돌리는 인물 중 하나예요. 최화영 밑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자기 살 길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었던 거니까요. 의리나 신뢰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빌런 진영에 있다는 거 자체가 최화영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본인은 진홍주를 그냥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진홍주는 진작부터 최화영을 배신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던 거니까요. 최화영의 가장 큰 약점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진짜로 위협적인 인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오장미가 진홍주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하면 공범으로 올가매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홍주는 살려면 이 브로치 파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기 위해서 최화영을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진홍주는 마지막까지 이 카드를 아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최화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이 브로치 파일을 터뜨리면서 카운터펀치를 날릴 것 같아요. 가장 임팩트가 큰 타이밍에 터뜨려야 자기 안전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캐릭터 막장 드라마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인공도 아니고 메인 빌런도 아닌데 이야기 흐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캐릭터인 거죠. 진홍주가 어느 타이밍에 어느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최화영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브로치 떡밥을 지금까지 나온 떡밥 중에서 제일 임팩트 있게 보고 있어요. 다음 떡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태평이 뉴스 보다가 인천 앞바다 소식에서 카센터 김범석을 알아봐요. 김범석은 예전에 최화영 약점을 쥐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인천 앞바다 뉴스에 왜 김범석이 나왔을까요? 최화영이랑 이강혁이 과거 범죄를 은폐하려고 김범석을 밀항시켰거나 최악의 경우 살해해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 지금까지 자기들 약점 쥐고 있는 사람은 항상 깔끔하게 처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김범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인천 앞바다라는 지명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한영자가 이강혁이랑 가짜 데이트를 하면서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놨거든요.
그동안 의미 없어 보였던 그 데이트 장면이 사실은 결정적인 떡밥이었던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데이트 장면을 그냥 코믹 요소로만 보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계산된 작전이었던 거죠. 강백호가 그러죠. 이 실장이 미끼를 물었다고 실시간 위치가 다 파악된다고요. 이강혁이 김범석을 처리하거나 감금한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있어요. 이강혁이 김범석 관련해서 어디로 움직이든 그 동선이 오장미 팀한테 그대로 잡히는 거니까요. 최화영의 살인교사나 감금 같은 강력 범죄 물증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최화영이랑 이강혁은 항상 한 발 앞서서 증거를 없애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본인들도 모르게 위치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거 진짜 짜릿한 반전 아닌가요? 사냥하던 사람이 거꾸로 사냥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떡밥에서 한영자라는 인물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코믹 캐릭터처럼 보였던 인물인데 알고 보니 오장미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 데이트라는 설정 자체가 처음엔 좀 가볍게 느껴졌는데 결국 이게 최화영이랑 이강혁을 무너뜨리는 핵심 단서로 작동하게 된 거죠. 의외의 곳에서 결정타가 나온다는 게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나온 떡밥 중에서 최대 떡밥이에요. 비자금 300억 털리고 로비 창고까지 공중분해되니까 최화영이랑 이강혁이 급해졌어요. 드림호텔을 해외 매수자한테 금매로 넘기고 현금 챙기려는 단기 속도전 계획을 세워요. 이때 이강혁이 물어온 거물급 사모펀드 대표가